안녕하세요. 오늘도 국어 영역의 고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페이지 17페이지. 오늘은 17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6페이지까지 3개의 지문을 오늘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7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면 과학기술 지문이네요. 화학전지란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 이렇게 지금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화학전지에 대한 정의로 시작을 해줬네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건전지, 화학전지의 한 종류이다. 건전지를 사용할 때 양극과 음극을 올바르게 맞추어 사용해야 한다. 이는 화학전지의 전극은 전자를 얻는 환원이 일어나는 쪽이 양극, 전자를 잃는 산화가 일어나는 쪽이 음극이며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화학전지의 전극은 전자를 얻는 환원이 일어나는 쪽이 양극, 전자를 잃는 산화가 일어나는 쪽이 음극이며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한다.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한다.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한다. 오케이. 다음, 화학전지의 양극과 음극은 전극을 구성하는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 따라 결정된다. 양극과 음극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줬는데 얘는 무엇에 따라 결정되냐 했더니 전극을 구성하는 금속의 이온화 경향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부분이 없으니까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죠. 그 뒤에는 이온화 경향이란 금속이 용액 속에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운 정도를 뜻한다. 이온화 경향, 어떤 경향이 있다 이런 것은 어떤 용액 속에서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되기 쉬운 정도, 이것을 이온화 경향이라고 하네. 이온화 경향이 이 글의 중심 화제, 글감 이 정도 되겠네요. 따라서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하는 전해질 용액에 쉽게 녹아서 양이온이 된다. 이온화 경향이 크니까 쉽게 녹아서 양이온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온화 경향이 크면 전해질 용액에 쉽게 녹아서 양이온이 된다. 이 정도만 우리가 파악하면 될 것 같고, 그림과 같이 묽은 황산 H2SO4 수용액에 구리판과 아연판을 넣어 전극으로 삼으면 화학전지가 된다. 화학전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뭐 하겠다는 얘기야? 마인 음극과 양극을 구별해 보겠다는 얘기지. 아연판은 구리보다 이온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아연판이 구리보다 이온화 경향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온화 경향이 크면 어떻게 된다? 양이온이 되기 쉬운 정도,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운 정도가 되는 거고, 아연판 표면에 아연 원자는 양이온이 되고 아연 원자에 떨어져 나온 전자들은 도선을 따라 구리판으로 이동한다. 구리판으로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 있네. 뭐가?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아연판이 뭐라는 얘기야? 이온화 경향이 더 크다. 아연이. 그래서 아연판 표면에 아연 원자는 양이온이 되고 아연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들은 도선을 따라 구리판으로 이동한다. 여기까지 읽었고, 전류는 이제 전자가 나왔었는데 이제 전류가 나왔네. 전류는 전자와 반대 방향, 전자와 반대 방향으로 흐르므로, 그러니까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는 게 전류이다. 구리판이 양극, 아연판이 음극이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지. 구리판이 양극이 되고 아연판은 음극이 된다. 지금 이거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화학전지의 양극과 음극은 전극을 구성하는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구리판이 양극, 아연판이 음극이 된다. 전류는 전자와 반대 방향으로 흐르므로, 이런 정도까지만 우리가 체크해 놓고, 만약 아연판을 은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됐냐? 아연판을 은판으로 교체를 하겠대. 지금 아연판이 음극인데 은판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마도 은판이 플러스 극이 되겠지. 양극이.
이해되지? 그리고 구리판은 양극이었는데 아연판과 관계에서는 양극이었는데 음극으로 변화되니까 만약 이런 예시를 들지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또 다른 예시를 들지 않겠지. 황산용액을 염화나트륨 수용액으로 바꾼 후 구리판과 은판을 도선으로 연결하면 구리판이 음극이 되고 은판이 양극이 된다. 그렇죠? 구리판이 음극이 되고 은판이 양극이 된다. 우리가 예측하면서 읽으니까 딱딱 들어봤네. 이는 구리가 은보다 이온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구리가 은보다 이온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구리가 이 경우에는 더 크네. 우리가 지금 부등으로 나타난 거야. 이처럼 화학 전지에서 양극과 음극은 두 금속의 이온화 경향은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화학 전지에서 양극과 음극은 두 금속의 이온화 경향은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한번 지금 첫 번째 해줬던 이야기를 다시 해주고 있네. 요렇게, 그치? 정리를 해준 거고. 그럼 우리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이 얘기는 이온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큰 금속이 뭐가 되는 거야? 음극이 되는 거지. 음극이 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고 다시 넘어가서 금속의 이온화 경향은 반응열의 크기로 비교할 수 있다. 금속의 이온화 경향은 반응열의 크기로 비교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이온화 경향만 봤는데 반응열의 크기에 대해서도 봐주겠다는 얘기지. 이를 이해하려면 금속에서 원자 하나가 떨어져 나와 수화 이온이 될 때까지 과정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해가 된대. 금속에서 원자 하나가 떨어져 나와 수화 이온이 될 때까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는 얘기지. 그치? 우리는 지금 이러한 과정을 설명해 주겠다. 일반적으로 금속은 많은 금속 원자들이 결합된 결정 구조로 있다. 그치? 금속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금속이 금속 원자들이 결합된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원자가 하나 따로 떼어져 나와야지. 금속은 주로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데 금속 원자 하나가 결정해서 떨어져 나와야 개별 이온이 되네. 그치? 원자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개별 이온이 되고, 예를 들어 예시, 지금 이건 설명문이야. 그러니까 예를 많이 들어주는 거지. 전해질 용액에 담겨있는 아연 금속에서 원자 하나가 떨어져 나오고 이 아연 금속 원자가 전자 두 개를 잃어서 아연 이온이 된다. 그치? 우리가 그거 변화된 것만 체크를 해보자. 전해질 용액에 담긴 아연 금속이 있어. 근데 원자 하나가 떨어져 나왔지. 그래서 이 아연 금속 원자가 전자 두 개를 잃어서 아연 이온이 되는 거지. 아연 금속에서 원자 하나가 떨어져 나왔고 그래서 전자 두 개를 잃어서 아연 이온이 된 거네. 이 반응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므로 아연 금속에서는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아연 금속에서는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 나타난다.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 흡열 반응. 이후에 아연 반응은 전해질 용액 안에서 수화된다. 수화. 이 반응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나오는데 에너지를 방출하면 어떻게 되겠어? 발열이 되겠지. 열을 방출하는 반응을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흡열 반응도 나오고 발열 반응도 나오네.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서 반응열은 일정한 온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열의 양으로 결정된다.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서 반응열은 일정 온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흡수되거나 또는 방출되는 열의 양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반응열로 이온화 경향을 비교할 때는 흡열 반응에서 열과 발열 반응에서 열을 합한 값으로 비교한다.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반응열로 이온화 경향을 비교할 때 흡열 반응에서의 열과 발열 반응에서의 열을 합한 값으로 비교한다. 이런 정도. 반응열은 부호를 붙여 표시하는데 일반적으로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는 발열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그치? 발열 반응 이거 할 때는 양으로 한다니까 우리가 플러스. 그리고 흡열 반응이 일어날 때 이 부분은 당연히 음으로 표시한다. 이온화 경향의 정도는 반응열의 값이 클수록 커지기 때문에 다행히 반비례 관계가 비례 관계네. 이온화
이온화 경향의 정도는 반응열의 값이 클수록 어떻게 돼? 커진대. 커지기 때문에 이온화 경향의 정도는 발열 반응에서 열의 크기, 흡열 반응에서 열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온화 경향의 정도는 발열 반응에서 열의 크기 그리고 흡열 반응에서 열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비례 관계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파악을 해주면 되겠네. 비례 관계. 이온화 경향의 크기를 기준으로 금속 원소를 나열한 것을 이온화 서열이라고 하네. 이온화 경향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금속 원소를 나열한 것을 우리가 이온화 서열. 그치? 서열이 넘버 1이냐, 넘버 2냐, 넘버 3냐 이런 얘기지. 이온화 서열을 보면 뭘 할 수가 있어? 화학 전지에서 어떤 금속이 양극이 되고 어떤 금속이 음극이 될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아마도 나와지겠지. 출제자들은 이런 걸 놓치지 않지.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고 지금 해설지에 있는 주제 부분은 정리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 지금 발췌된 부분과 그 주제가 서로 사마띠가 아니에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괜히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니까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적절한 것은 금속의 이온화 서열이 이온화 경향에 의해 결정되는 이유를 권위자는 나오지도 않았죠. 2번 금속의 결정 구조 변화가 금속의 이온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없죠. 지금 이건 과학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장이 있을 필요도 없는 거지. 이온화 경향에 대한 이론이 화학 전지의 발달에 미친 영향, 화학 전지의 발달 단계, 뭐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온화를 흡열 반응에서 열과 발열 반응에서 열을 합으로 정의했어.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이온화가 아니고 이온화 경향 이 부분을 얘기했지. 이온화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합으로 정의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규명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4번은 틀렸고 얘가 약간 아리까리하게 오답으로 고르게 체크가 된 것 같네. 5번 화학 전지의 전극 결정과 이온화 경향의 관계 플러스 마이너스 극의 이온화 경향 관계 그리고 금속의 이온화 과정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답은 쉽사리 5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금속 원자가 이온이 되려면 금속 결정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오케이. 맞죠? 원자 하나가 떨어져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금속의 화학 반응에서 반응열이 클수록 이온화가 잘 일어난다. 이 부분도 맞죠? 이온화 경향이 큰 것과 반응열이 큰 것 비례관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서 3번 화학전지에서 이온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큰 금속판이 음극이 된다. 음극이 된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정리해놨냐면 이온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큰 금속이 음극이 된다라고 여기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풀었네. 그 다음에 4번 구리판과 은판이 사용되는 화학전지에서 은판의 전자는 구리판으로 이동한다. 전자가 은판에서 구리판으로 이동을 한다? 지금 구리판이 뭐지? 구리판이 음극이 됐잖아. 원래 양극에서 은판이 플러스 양극이 됐잖아. 그치? 그러면 전자가 어디로 올라?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지. 전류가 플러스 극에서 양극에서 음극으로 오르는 거고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오르는 거지. 그치? 여기 있지?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오르잖아. 우리가 아까 은판, 아연판, 은판 이 부분 했을 때 구리판이 음극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음극에서 은판인 양극으로, 양극인 은판으로 전자가 흘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 그치? 은판은 전자가 아니 구리판은 전자가 은판으로 이동한다라고 해야지. 그렇지? 구리판과 은판을 뒤바꿔 놓으면 맞는 답이 될 수 있다. 오답을 정정할 수 있고. 5번 금속에서 나온 원자가 수화 이온이 될 때까지 에너지의 흡수와 방출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열이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그랬지. 열을 방출하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하고. 3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실험에서 사용된 금속판 ABC가 어떤 금속인지 쓰시오. 우리가 지문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했던 부분을 문제한 문제로 문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3번 같은 경우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실험에서 사용된 금속판 ABC가 어떤 금속인지 쓰시오. 검유계가 있고
그 다음에 소금물에 적신 거름종이가 담긴 그릇이 있고 세 종류의 금속판 ABC를 준비한 후에 ABC 중에서 임으로 두 금속판을 골라서 그릇 안에 거름종이 위에 놓은 다음 그러면 임으로 이 여기에서 어떤 놈이 플러스가 되고 어떤 놈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거를 검사를 하겠다는 얘기지. 두 금속판을 검유계와 연결하여 검유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확인하는 실험을 했다. 지금 포인트가 이거 전류. 그렇죠? 이 전류. 우린 지금까지 전자 위주로 봤는데 지금은 이제 전류란 말이야.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지.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풀 수 있다. 실험 결과 B에서 A로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멋지게 나타내면 색깔을 검정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B가 있고 A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다. B에서 A로 했으니까 B에서 A로 이렇게 가고 전류가 그 다음에 A에서 C로 이렇게 가고 B에서 C로 이렇게 이거는 전류를 나타낸다. 전류의 방향. 그리고 우리가 이 파란색은 전자의 방향으로 하자. 보면 지금 A, B, C는 각각 마그네슘 아연 구리 중 하나이고 이온화 경향 크기는 중요한 게 나왔네. 이온화 경향의 크기는 마그네슘 아연 구리이다. 그렇지? 이온화 경향 크기를 서열화했더니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네. 그럼 전자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의 반대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C에서 A로 가는 게 전자의 방향이고 A에서 B로 가는 게 전자의 방향이고 C에서 B로 가는 게 전자의 방향이네. 이온화 경향이 크면 음극이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음극이 된다고 그랬어. 이온화 경향이 크면 음극이 되고 이온화 경향이 작으면 양극이 된다고 그랬어. 상대적인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마그네슘이 이온화 경향이 가장 크니까 모두한테 전자를 보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마그네슘이 되겠지. 얘가 서열 넘버 1.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까지 받는 놈, 이온화 경향이 가장 낮은 놈은 B가 되겠네. 그러니까 얘가 서열 넘버 3. 그러면 얘는 구리가 되겠네. 그럼 여긴 자연적으로 넘버 2 아연이 되겠고.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그렇게 해야 우리가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다. 이온화 경향 크기 서열이 지금 마그네슘, 아연, 구리 이 순서인데 우리가 넘버 1부터 넘버 1, 넘버 2, 넘버 3를 우리가 써주자. 넘버 1은 마그네슘, 넘버 2는 아연, 넘버 3가 구리. 그치? 마그네슘이 제일 그거하다면서 아연, 구리. 이온화 경향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이온화 경향이 낮은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 거지. 그치? 전류와 전자는 어떤 관계야? 반대 방향이다. 그러면 우리 이제 거기에 맞춰서 써주면 되겠네. 지금 A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아연을 써야지. 그 다음에 B에다가는 구리를 써야지. 그리고 C에다가는 마그네슘을 쓰면 정답이 되겠다. 계속해서 경제지문이네. 페이지 21페이지. 독과점은 한 개의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독점과 두 개 이상의 소수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과점을 합친 용어이다. 그러니까 독과점이라고 우리가 쓰지만 독점과 과점을 뜻하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지. 독점 그리고 과점 합친 용어다. 용어 정리 정도 해줬으니까 그다지 중요하진 않은데 독점은 한 개의 기업이고 과점은 두 개 이상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특정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이게 독과점의 의의라는 얘기지. 시장 지배력이란 그럼 시장 지배력에 대한 정의가 나오겠다는 얘기네.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나 수량 등의 거래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힘, 그치?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수량 등의 거래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네. 굉장히 센 거지. 그렇지? 핸드폰이 잘 팔려. 그런데 수량을 제한해 버려. 그럼 어떻게 돼? 핸드폰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겠지. 핸드폰의 가격을 올려버려. 근데 독점이야. 이거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관리를 해줘야지. 감시하고 통제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정부란 얘기지. 넘어가서 소수의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가진 시장은 제대로 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제대로 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불완전 경쟁 시장은 좋지 않은 걸 얘기하지. 왜? 그 피해가 온전히 소비자한테 가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시장이 왜곡되기 때문에 뭐 이 부분 나오진 않는데 미리 한번 얘기를 해준 거고, 시장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있을수록 독과점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독과점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은 독과점이 아니야. 그런데 시장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있대. A에서 G까지 막 여러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A하고 B만 A가 한 60%야. B가 한 30%야. 그럼 나머지 10%를 한 20개의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어. 그렇게 됐을 때 독과점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뭐 50%를 넘어가면 독점으로 보니까 아니 독과점 이 정도 현상으로 보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한 30 3개의 기업이 그러고 나머지가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독과점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네. 시장 집중도 지표를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중심화제가 나와버렸네. 시장 집중도 지표 중심화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럼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나오겠지. 대표적인 시장 집중도 지표로는 HHI 지수, 지니 계수, CR 이것들이 있대. 세 가지를 얘기해 줬네. 그럼 얘를 우리가 1번, 2번, 3번. 왜? 밑에서 그렇게 순서대로 얘기할 거니까. HHI 지수 1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 쭉 내려가 보니까 지니 계수 2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 쭉 내려가 보니까 CR이 안 나오나? 세 번째 CR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우리가 HHI 지수는 무엇이냐? 이 부분을 보도록 하면 시장 내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 수치를 각각 제곱하여 합한 값. 시장 내에 있는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 수치를 각각 제곱을 해서 또 합한 값이다. 각각 제곱하여 합한 값. 이런 거는 문제화로 나올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얘까지 친절하게 들어주니까 너네들 한번 계산해봐라, 응용해봐라, 적용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세 개의 기업으로 이루어진 시장에서 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50, 30, 20%라면 HI 지수는 각 기업의 시장 점유율 수치를 제곱한 50 곱하기 50은 2500, 30 곱하기 30은 900, 20 곱하기 20은 400을 모두 합한, 이게 모두 합해져야지. HHI 지수를 하려면 3800이 된다. HHI 지수를 바탕으로 시장 집중도를 판단할 수 있는데, 아니 숫자만 내놓고 어떻게 할 거냐 판단하는 기준이 나오겠지. 이게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 2500을 초과하면 고집중 시장, 안 좋은 거지. 1500보다 크고 2500 이하면 중집중 시장, 100보다 크고 1500 이하이면 저집중 시장, 100 이하이면 경쟁적인 시장으로 판단한다. 그렇지? HHI 지수는 정부의 기업 합병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중요한 얘기가 나왔네. HHI 지수가 정부의 기업 합병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친대. 우리나라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합병한 후에 HHI 지수에 따라 합병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우리나라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합병한 후에 HI 지수에 따라서 합병 가능 여부가 결정이 된다. 보면 지수가 1200 미만인 경우에는 낮잖아. 그치? 문제가 되지 않지만 1200 이상, 2500 미만이면 결합전보다 2500 증가, 2500 이상이면서 결합전보다 15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기업 합병이 금지된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네. 여기는 문제가 될 수 있겠네.
다음 넘어가서 진위계수. 진위계수를 통해 시장 집중도를 판단하기도 한다. 진위계수는 일반적으로 이게 논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온 로렌츠 곡선, 뭐 진위계수 이런 게 많이 나왔지. 일반적으로 소득 분배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데, 근데 갑자기 기업의 독과점 가능성 판단 이거랑 왜 나왔지? 기업 분포의 불균등도를 나타낼 때도 사용된다. 나타낼 때도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팔방미인이네. 여기저기에 다 쓸 수 있으니까. 아래 그림에서 X축인 직선 OC는, X축은 여길 얘기하는 거지. OC. 그렇지? OC는 기업수의 누적 분포. 기업수의 X축은 우리가 그냥 OC라고 하지 말고 그냥 X축이라고 하면 우리가 편하잖아. 기업수의 누적 분포를 Y축은 요걸 얘기하겠지. OD. 그치? 직선 OD. 얘를 이렇게 나타낼 텐데, 시장 점유율의 누적 비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이것만 가지고는 힘드니까 곡선 위의 한 점인 A라는 점을 우리가 딱 봤더니 값은 5%의 기업이 1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5%의 기업이 1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래. 이러한 기업 수에 따른 시장 점유의 누적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곡선을 우리가 로렌츠 곡선이라고 하고, 요 OB 같은 애지. 진위계수는 삼각형 OBC. 얘는 왜 이렇게 안 하고 거꾸로 해주네. 색깔을 우리가 한번 칠해보도록 하자. 여기 부분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이 부분을 삼각형 OBC의 넓이를 분모로 하겠대. 분모. 그러면 로렌츠 곡선에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 여기를 우리가 뭘로 하겠다? 분자로 하겠다라고 예측이 되는 거잖아. X equal Y. X equal Y는 지금 OB 직선을 얘기하는 거지. OB 직선. 요걸 얘기하는 거야. 이것을 나타낸 직선 OB와 로렌츠 곡선 사이의 빗금침 넓이. 그치? 이것을 분자로 하여. 그럼 요것이 크면 클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잖아. 얘 로렌츠 곡선이 이 직선 OB와 딱 맞닿으면 어떻게 돼? 세모분의 0이니까, 그렇지? 삼각형분의 0은 얼마야? 0이지. 근데 이 곡선이 점점 커지다 못해서 나중에 이 삼각형 전체가 된다고 치면 어떻게 돼? 그때는 삼각형이잖아. 그렇지? 정사각형일 테니까 넓이가 똑같으니까 얘는 1이 되겠지. 0이 되면 경쟁적인 거지. 0일 때는 경쟁적이다. 그런데 빨간색일 때는 어떻게 돼? 1일 때 로렌츠 곡선이 점점점 커져가면 얘는 비경쟁적이잖아.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이지.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린 시장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도록 정부에서는 지도를 해야 돼? 1에서 0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뭐 기업 합병을 막는다든가 시장 점유율을 좀 분산시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다 이런 얘기지. 빗급친 넓이가 넓을수록 진위계수도 커진다. 진위계수가 커진다는 건 1에 가깝다는 얘기지. 1에 가깝다. 그 값이 1에 가까우면 진위계수가 커진다. 진위계수가 커지면 독과점이 심화된다. 진위계수가 크다. 이렇게 독과점 심화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네. 모든 기업이 균등하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면, 균등하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면 로렌츠 곡선은 직선 OB와 같을 것이니까 진위계수는 0이 된다. 그치? 균등하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건 무엇을 얘기해? 경쟁적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한 개의 기업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나머지 기업들이 아주 작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면 빗금친 부분의 모양이 삼각형 DBO, 삼각형이라고 써주고 또 삼각형을 써놨네. 비슷해질 것이므로 진위계수는 1에 가까워진다. 진위계수가 1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독과점이 심화된다는 얘기지. 독점, 거의 독점. 이 부분이 요 부분. 그러나 진위계수는 시장에 참여한 기업의 수와 관계없이 기업의 점유율이 같으면 값이 0이 되므로, 지금 맹점이 있네 진위계수에.
진위계수는 시장에 참여한 기업의 수와 관계없이 뭐만 같으면 점유율만 같으면 기업의 점유율이 같으면 값이 0이 돼. 값이 0이 되므로 쉽게 얘기하면 기업이 두 개밖에 없어. 기업이 두 개밖에 없는데 점유율이 50대 50이야. 50% 50%야. 그렇게 되면 진위계수는 0이 되는 거지. 0이 되면 우리가 경쟁적이라고 파악을 해버리잖아. 그럼 이 지표가 잘못됐다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진위계수를 바탕으로 시장 집중도를 파악할 때는 주의해야 된다. 주의사항을 얘기를 했고, 예를 들어 얘까지 들어줘야 돼. 여기 소수의 기업이 동일한 점유율로 과점체제야. 그치? 근데 동일한 점유율을 하겠대. 동일한 점유율인데 과점체제. 그럼 진위계수는 0이잖아. 있는 산업과 수많은 기업들이 동일한 점유율을 차지한 채 경쟁하는 산업, 이때는 0일 거 아니야. 진위계수가. 이때는 경쟁적인 시장이잖아. 모두 진위계수가 0이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주의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우리나라에서는 CR이라는 지표를 주로 활용하는데, 우리나라가 CR을 주로 활용을 한대. 해당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상위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합한 값이다. CR. 해당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상위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합한 값. 예를 들어 CR1은 가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의 시장 점유율 하나만 하겠다는 게, CR1이 한 개의 기업, 점유율이 가장 높은 한 개의 기업만을. CR3는 상위 3개의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합계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왔네. CR1이 50% 이상이거나 CR2 또는 CR3가 75% 이상인 경우에 해당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간줄까 추정할까? 추정하겠지. 그치? 그럴 수 있다. 이런 시장 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보여진다. 보인다라는 건 뭐야? 본다는 간주야. 그러니까 아니더라도 그냥 넌 무조건 시장 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되는데, 추정은 반대를 증명하면 추정력이 깨지는 거지. 단 시장 지배적 기업 판단은 시장 점유율 이외에 시장 진입 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 기업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부분이 남아있네. 그치? 시장 지배적 기업의 판단은 시장 점유율 기준 이외에 시장 진입 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 기업의 상대적 규모 등까지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준다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힘이 굉장히 센 거지. 하나만 기준으로 딱 하면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것만 하면 별로 힘이 안 쓸 텐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렇게 재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권한이 막강해진다. 또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미만인 기업은 시장 지배적 기업에서 어떻게 된다? 제외된다. 너네들은 그렇게 좀 독과점을 하고 있지만 괜찮아. 그런 정도는 소규모 산업이란 얘기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지배력을 지닌 기업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지? 남용을 배제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올바른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그럼 다양한 정책이 뒤에 나올 텐데 글이 끊겼어. 그 뒷부분이 궁금하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그 밑에는 왜 밑줄을 안 그었냐고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여기 부분에서 끊어지면 문제를 낼 수가 없어 사실. 1번 윗글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고르래. 1번 독과점에서 한 개의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거는 독점인 경우잖아. 오케이. 2번 소수 기업이 상품 가격을 결정해? 그치, 거래 조건이잖아. 그런 경우 불완전 경쟁 시장이 형성된다. 오케이. 3번 진위계수가 클수록, 진위계수가 크다는 거는 진위계수는 0에서 1까지의 범위잖아. 여기는 경쟁이고 여기는 독점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린 1에서 0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클수록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뭐라고 그랬어? 0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뭐 과점 상태더라도 균등하게만 분포되어 있으면 0이라고 했어. 근데 진위계수가 클수록이라는, 작을수록이야. 로렌츠 곡선 x, y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잖아. 3번이 명확하니까. 오케이, 넘어가고. 2번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고르래. 보기 A 국가에서 특정 품목을 판매하는 시장은 갑과 을이라는 두 기업만이 동일한 점유율이야. 두 기업이야. 그럼 과점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과점 가능성이 있고 동일한 점유율이니까 진위계수가 0이다 이런 얘기지. 차지한 상황에서 경쟁하고 있는 어찌됐든 이후 새로운 기업 병이 시장에 참여해서 현재는 세 기업이 동일한 점유율을 차지한 상황. 또 동일한 점유율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처음에는 50%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세 기업이 33%, 뭐 33%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진위계수가 0이지. 균등한 동일한 점유율이니까 서로 경쟁하고 있다. 세 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각각 30억 원? 배제인데 제외잖아. 그치? 제외. 공정거래위원회가 연회는 아직 멀었다. 제외. 이렇게 하겠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이야. 기업 병이 시장에 참여한 이후 이 시장의 HHI 지수는 작아졌겠군.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지. 어떻게 계산을 해? 50의 제곱 더하기 50의 제곱 해야지. 그럼 얼마야? 2500 더하기 2500 그러니까 5000이었지. 5000에서 계산 이거를 그치? 50의 제곱 더하기 50의 제곱을 해달라는 얘기야. 그럼 5000에서 어떻게 변했어? 33% 이렇게 변한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3%는 없다고 치고 해볼까? 30%씩 해보자. 339 900이지. 339 900 339 900 그치? 그러면 990 뭐 이런 정도 나오겠네. 990 그러니까 작아졌겠지. 우리가 한 1000 정도 된다고 치잖아. 그치? 990 그 정도 되면 그렇게 되면 세 개를 합하니까 어떻게 돼? 3000 정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놈이 5000에서 한 대략 3000 정도로 작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지? 이 시장의 진위계수는 기업병이 시장에 참여하기 전과 후가 0으로 동일하겠군. 오케이, 맞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 개 기업의 모두 시장 지배적 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제외한다고 했잖아. 오케이. 하나의 기업이 시장에 더 참여하여 갑을 병이 있는 상태야. 그런데 무가 이제 참여를 한다는 얘기지. A라는 애가 더 참여를 하면 일부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면 CR3 이전보다 작아지겠군. 이건 판단을 해봐야지. CR3 이전보다 작아진다. 그렇지? CR3라고 하면 세 개의 상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의 총합인 거잖아. 만약에 다 33%였으니까 33%야. 그런데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면서 뒤에 있는 3%씩을 가져가서 9%짜리 A가 등장을 했어. 그러면 얘네들 CR3라는 것은 원래 얘네들의 합이었잖아. 그럼 99였을 거 아니야. 99였는데 지금 3씩을 얘네들한테 A한테 줬으니까 30 그럼 90으로 작아진 거잖아. 이전보다 작아지겠군. 오케이. 얘 맞는다는 얘기야. 그럼 답은 5번일 수밖에 없겠네. 어디가 틀렸는지 볼까? 기업 병이 시장에서 철수를 해버렸어. 병이. 그치? 기업 을이 기업 병의 점유율을 모두 차지해버렸네. 그럼 기업 을은 병의 점유율 33%까지 먹었으니까 66%가 되겠지. 그럼 갑이 지금 33%고. 그치? 로렌츠 곡선은 기업 병이 참여하기 전과 동일한 형태로 바뀌겠군. 아니지. 로렌츠 곡선은 그 전에는 진위계수가 0이었으니까 요 상태였겠지. 그치? 로렌츠 곡선은 요 직선 색깔이 요 직선 얘랑 동일했었단 말이야. 로렌츠 곡선이. 그런데 병이 철수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얘가 66%를 먹었잖아. 을이. 그러면 원래는 지금 요 상태에서 한 놈이 많이 먹었으니까 66%. 거의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로렌츠 곡선은 기업병이 참여개정과 동일한 형태가 아니고 이런 다른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5번이고 3번. 이 문제 경제 문제의 마지막 문제네. 우리가 정신을 잘 집중을 해야 된다. 보기는 우리나라 특정 산업에서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거래. 위글을 참고하여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거나 고르시오. 기업 A, B, C, D가 있고 4개의 기업이 있고 시장 점유율이 30, 20 있고, 그치? 토탈 합하면 100%잖아. 시장 점유율을 제곱한 값 30 곱하기 30이지. 그러니까 900이고 30 곱하기 30이니까 900이고 20 곱하기 20이니까 400, 20 곱하기 20, 400.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어.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네. 1번. 이 시장의 HHI 지수는 얼마다? HHI 지수는 제곱하여 합한 값이라 했잖아. 제곱한 값이 있네. 92, 18, 1800이지. 그 다음에 44, 아니 800. 합하니까 얼마야? 16. 그러니까 2600이 되겠네. HHI 지수는 2600이므로 이 시장은 2500 이상이면 고집중이라고 그랬잖아. 2500 초과면 고집중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고집중. 고집중은 2500 초과. 우리가 해당 내용을 보면 딱 나오네. 그치? 여기 부분 얘기하는 거. 2500을 초과하면 고집중 시장이다. 다음 넘어가서 2번. 정부는 기업 A와 기업 C가 합병을 A와 C가 합병을 한다고? A와 C. 그치? A와 C가 합병을 하면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돼? 50%가 되는 거지. 그럼 B가 지금 30%고 B가 20%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50% 얘를 제곱을 해야지. 50%를 제곱을 하면 얼마가 돼? 2500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0%를 제곱하니까 900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0%를 제곱하니까 400이 되는 거고. 얘네들을 합하면 얼마야? 3800 맞지? 3800. 3800이 되는 거지. 그러면 기존 애가 얼마였어? 2600이었잖아. 빼기 2600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1200이 증가한 거지. 1200이 증가한 거야. 아까 뭐 150 뭐 이런 거 증가한다고 하지 않았어? 350, 150 뭐 이런 거 같은데? 250, 그 다음에 150이네. 지금 여기를 보면 아까 우리가 얼마였지? 3800 빼기 2600 하니까 1200이 지금 증가한 거잖아. 1200이 증가했는데 합병 HHI 지수에 따라 합병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데 지수가 1200 미만인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1200 이상이면서 2500 미만이면서 결합점보다 250이 증가. 2500 이상 지금 얼마였어? 지금 3800이잖아. 그치? 3800인데 그 전보다 결합 전보다 1200이 증가한 거잖아. 3800인데 2500보다 더 크지? 결합 전보다 150 정도가 아니고 지금 1200이 증가한다니까? 1200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기업 합병은 금지되겠지. 그러니까 합병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치?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 다음 우리가 이제 여기 페이지 25페이지 스피노자에 대해서 그치? 내일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 철학을 도발한 철학자. 철학을 도발했대. 이 얘기가 뭐야? 기존의 철학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했다는 얘기겠지. 불리는 스피노자는 인간 중심적, 목적론적 사상을 비판을 했대. 아하, 그러니까 기존의 철학이 인간 중심적이고 목적론적 사상이었다는 얘기지. 그럼 인간 중심적에서 인간 탈중심적이지. 목적이 없다는 거지. 비목적론적이네. 신, 인간, 자연 등에 대한 기존 관념이 뭐야? 이 철학이란 얘기지.
이 철학이 뭐야? 인간 중심적 목적론적 사상이라는 얘기지. 의문을 제기했다. 의문이 뭐야? 비판이라는 얘기지. 그는 신이 세 개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신이라는 존재가 뭐 그치? 자연 그 자체가 신이래. 또한 신은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며, 그치?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거는 목적론적 사상하고 지금 반대되는 거잖아. 세계의 모든 일은 자연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치?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중국의 도가 사상이랑 조금 비슷하네. 신인간 자연에 대한 그의 생각은 실체와 양태에 대한 설명에서 잘 드러난다. 실체와 양태에 대한 설명에서 잘 드러난다. 그의 생각, 스피노자의 생각이겠지. 그는 실체를 스스로가 존재의 원인인 존재, 즉 존재하기 위해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라고 봤다. 실체를 스스로가 존재의 원인인 존재의 원인. 이것 때문에 존재다. 근데 스스로래.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그 결과가 원인이 결과이고 이런 건 뭐야? 변화하지 않는 거잖아. 베리타스 진리야. 진리가 뭐야? 신이지 뭐. 즉 존재하기 위해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 이건 뭐야? 신이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 이에 따르면 신만이 유일한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신만이 유일한 실체.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읽고 있네. 그치? 신이 유일한 실체이다. 다른 거는 아니다. 한편 스피노자는 신 이외의 모든 존재를 양태라고 보았는데, 그러면 인간 중심적 여기서 양태. 그럼 인간이 양태라는 얘기지. 양태는 실체의 변형. 양태가 이 실체, 신의 변형으로서 실체를 떠나선 존재할 수 없는 것. 그렇지? 그에 따르면 실체, 즉 신에게서 실체하고 신은 지금 같은 거예요. 동의어야.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신에게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신의 속성은 그거 이외에 신의 속성은 너무 많은데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신의 속성이 몇 가지로 제한된다는 얘기겠지. 사유와 연장뿐이다. 그치? 사유와 연장뿐에 지금 강조가 들어간대. 사유는 정신을 통해 생각하는 것이고, 당연히 사유가 생각이지 뭐. 사유는 정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연장은 공간의 일정 부분을 점유하는 것이래. 점유하는 것. 스피노자는 사유와 연장이란 신의 속성. 그럼 지금 우리가 사유, 연장. 잠깐만. 연장도 우리 동그라미 쳐야 될 것 같아. 왜? 신의 속성이니까. 공간의 일정 부분을 점유하는 것. 사유와 연장이라는 신의 속성이 변형되어 나타난 것이 양태. 이거랑 똑같은 문장을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어디? 사유와 연장이라는 신의 속성이 변형되어 나타난 것이 양태. 양태는 실체의 변형. 실체가 신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이 얘기랑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지. 한 문단에서 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얘기해주고 있어. 그럼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지. 예를 들어 지성이나 의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은 사유가 양태화한 것, 양태화라고 했는데 뭐뭐화. 원래는 양태가 아니었는데 양태로 된 거. 그러니까 뭐가 양태화된 거야? 실체가 양태화됐다는 얘기야. 사유가 실체인데 지성, 의지, 얘가 양태라는 얘기지. 얘가 양태고 얘가 실체인데 실체가 양태로 변화된 거, 변형된 거.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들을 연장이 양태한 거. 사물들. 그치? 사물, 연장이 양태화한 거. 화. 그치? 지금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거야. 양태화라고 했으니까. 지성, 의지는 우리가 네모로 쳐야지. 인간의 것이니까. 양태. 그는 자연을 생산하는 자연과 생산된 자연으로. 생산하는 자연은 어떤 거야?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 양태화시킬 수 있는 존재. 신이겠지. 생산하는 자연과 생산하는 자연을 우리가 동그라미 쳐줘야지. 신이니까 생산된 자연은 양태겠지. 이를 실체 및 양태와 연결지어 설명했다. 생산하는 자연은 모든 사물을 만들어내는 자연으로서 신을 의미한다. 그치? 모든 사물을 만들어내는 자연으로서 신을 의미한다. 뭐가? 생산하는 자연이.
생산된 자연은 일정한 순간에만 존재하는 자연으로서 양태에 해당한다. 뭐가? 생산된 자연이. 스피노자에 따르면 다른 자연물과 마찬가지로 양태에 불과한 인간은 양태란 얘기야. 다른 자연물을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인간 주입적 사고. 아니 양태에 불과하다니까? 실체여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실체도 아닌 양태에 불과한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스피노자의 의견인 거지. 인간 중심적 사고는 끝없는 탐욕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결국에 인간을 불행한 삶으로 이끈다고 비판했다. 그럼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간 중심적 사고를 탈피해야지. 벗어나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양태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자연물과 마음대로 이용이 아니고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지. 그치? 당시에는 여러 동물 중 인간만이 정신을 바탕으로 사유를 하는 특별한 존재는 인간 중심적 사고가 팽배했다. 당시 비판했잖아. 아까 스피노자가 인간만이 특별한 존재라는 인간 중심적 사고가 팽배했다. 벌써 부정적인 어휘의 냄새가 나네. 스피노자는 이를 비판하면서 비판을 했고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정신을 갖고 그러니까 대등하다. 인간 역시 자연의 법칙을 뭐라고 할 수 있어? 신이라는 얘기. 신. 안에서만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을 했다. 그는 인간이 욕구나 탐욕 같은 정념에서 벗어나 욕구나 탐욕 같은 이걸 정념이라고 욕구나 탐욕을 이것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정을 찾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게 목적이라는 얘기잖아. 행복한 삶. 철학이라는 것이 인간은 무엇인가?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로 거듭나야 되는가? 이것을 밝힌 학문이잖아. 그게 결국 종착지가 행복한 삶이라는 얘기잖아.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양태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양태에 불과하다. 이것을 깨닫고 모든 사물을 자신과 대등한 관계로 인식해야 된다. 인식하는 게 뭐야? 깨닫는다는 거지. 그런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 인간이 정념에 구속되지 않고 어떤 거? 정신의 자유로 나아갈 수 있다. 정신의 자유가 그럼 뭐와 똑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 행복한 삶과 똑같은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창조하는 자연으로부터 만들어진 하나의 표현이라고 또 나왔네.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창조하는 자연, 이게 뭐야? 신이지. 신으로부터 만들어진 하나의 표현. 이건 하나의 표현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양태라고 하는 거지. 하나의 표현은 그럼 우리가 네모를 쳐줘야지. 표현으로 본 그의 사상은 세상을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려 했던 사람들의 편협한 사고에 경종 땡땡땡땡 잘못됐다 이런 얘기지. 경종을 울렸고 현대 철학에도 여전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서는 마지막에는 스피노자 철학의 의의 정도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 끝났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 위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스피노자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번 신은 우리가 사는 세계 밖에 있는 존재 아니지. 세계 안에 있는 존재라고 그랬지. 그리고 자연이라고 그랬잖아. 신은 사유와 연장 이외의 속성은 갖고 있지 않다. 사유와 연장 이외의 속성도 많이 갖고 있지만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사유와 연장뿐이라고 했지. 3번 인간이 사는 세계는 신의 특별한 목적이 없다고 그랬지. 목적론적 세계관이 잘못됐다고 했잖아. 4번 공간의 일정 부분을 점유하지 못한 것은 양태로서 기능할 수 없다. 아까 사유와 연장이라고 그랬잖아. 연장이 점유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사유는 양태로서 기능할 수 있잖아. 양태화시키니까 지성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기능할 수 없다. 점유하지 못한 건 양태로서 기능할 수 있어. 있는 것도 있다. 사유와 연장. 여기서 사유가 그것에 해당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양태로 가능할 수 없다. 그 다음 5번. 그럼 답은 5번이겠지. 인간과 다른 사물을 대등한 관계로 인식, 깨달음으로써 정신의 자유, 행복한 삶 이것을 얻을 수 있다. 오케이. 2번 스피노자와 보기의 데카르트를 비교하려 평가하려고 하는데 데카르트는 뭐겠어? 당시에 철학을 얘기하겠지. 그래서 비교해서 평가한다는 얘기잖아. 기억에서 비유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말을 쓰시오. 데카르트는 실체를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데카르트도 이랬네. 실체를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 아까 스피노자가 신과 이것은 공통점이네. 공통점.
정의하고 그리고 실체로 신, 정신, 물질을 제시했다. 실체로 신을 얘기한 부분까지는 공통점인데 여기서 지금 정신, 물체까지 제시를 했네. 이 부분 차이점이잖아. 그에 따르면 정신은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수많은 동물 중 인간만이 가졌고 인간만이 가졌다? 차이점이네. 인간 중심주의잖아. 그치? 물체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정신이 없는 기계와 같은 존재들이고 정신이 없는 기계와 같은 존재들. 자연물은 인간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는 존재. 그치? 인간에 의해서 의미를 부여받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얘기야. 불과한 것이다.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얘기야?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겠지. 그는 정신의 속성은 생각하는 것, 즉 사유라고 보고 사유가 인간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의 유명한 말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러한 생각이 담겨 있다. 데카르트, 스피노자, 실체에 대한 생각. 실체는 어떤 존재야?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그치? 여기 부분이야.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존재다. 차이점. 무엇이 실체라고 그랬어? 얘는 지금 신정신 물체 얘가 실체라고 한 거잖아, 데카르트가. 그치? 근데 스피노자는 무엇이 실체라고 그랬어? 신 또는 생산하는 자연.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냥 이런 정도만. 차이점. 인간은 어떤 존재야? 인간은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지. 그치? 자연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고, 그러니까 능동적인 존재라는 얘기야. 자연물은 의미를 부여받는 존재지. 수동적인 존재라는 얘기지. 인간은 무엇에 불과해? 아까 뭐라고 그랬어? 데카르트는 정신이 없는 기계와 같은 존재들. 다른 자연물과 마찬가지로 양태에 불과하다. 스피노자는 양태에 불과하다고 그랬잖아요. 양태. 스피노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네. 다른 자연물과 마찬가지로 양태에 불과한 인간. 여기 부분이 지금 제일 마지막에 차이점 그 부분이란 얘기지. 지금 오늘 해야 될 부분은 다 했고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그치? 우리가 지문을 한번 보면 되게 재미있지. 화학전지 지금 과학 지문인데 그렇게까지 많이 파악해야 될 내용은 없어. 물론 처음에 읽을 때는 이쪽 저쪽에 줄이 가지. 하지만 우리가 옆에 간단하게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는 흐른다, 전류는 반대 방향이다, 이런 부분만 체크 조금 해놓고 하면 훨씬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고 한번 지문을 읽고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 로렌츠 곡선 경제 지문이 그치 의외로 적용해야 될 게 많아. 과학보다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가지수가 많은 거지. 사회과학이라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 얘는 너무 평면적이잖아 글이. 그치? 딱딱 대립구도가 신이냐 인간이냐. 그치? 그 다음에 인간 중심적이냐 탈인간 중심적이냐, 목적론적이냐 비목적론적이냐, 데카르트냐 스피노자냐, 이렇게 대응관계가 이루어지는 글은 굉장히 쉽게 읽히는 경향이 있다. 오늘도 수고했고 1등급을 향한 우리의 전진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